이번 정유라 씨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된 거를요, 2007년도에 신정아 사건과 조금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좀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변양균 씨와의 관계가 검찰에서 발표한 대로 연인 관계가 맞습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갑자기 귀국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박사학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뉴욕에 가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향후 대응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 열심히 응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법적 대응을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 있고 법원은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향후 대응 김병민 교수님, 저때 사건하고 지금하고 해외 도피를 했다는 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체포가 되고 체포가 됐고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정확히 10년 전 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나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정유라 씨의 사건을 거의 좀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이 예. 된다라면 좀 내용이 비슷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과거 신정아 씨 사건이랑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검찰 입장에서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정유라 씨를 바깥에 있는 상태로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게 됐을 경우는 사실 윤석열 서울지검장으로 취임되고 나서 있었던 거의 첫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사건으로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는 만약에 측면이 또 기각된다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이제 아들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들이 들어오게 돼서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다는 판단을 가지고서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실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또 따지게 될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고민이 좀 존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10년 전 신정아 씨 사건이랑 좀 대비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검찰은 좀 고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단편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뭐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두 건 중에서 이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재판부에서 그 구속영장 기각을 한 데 있어 가지고 도주 우려가 없다. 예, 지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 결정에 의해서 불복 절차 중이었잖아요. 예. 그걸 자기가 포기하고 들어왔다. 그 부분을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걸 갖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이 의도적으로 들어온 거다. 예. 그런 부분이 다른 거라는 거죠. 앞서 말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했지 않나 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점은 신정아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당시 이경재 변호사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사건하고 당시의 인터뷰를요 저희가 같이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단계거든요. 네. 첫 단계인데 불과 체포해서 아마 한 48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에 막대한 차질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검찰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정유라를 하늘 끝까지 쳐다보고 구속하려고 하냐, 그 이유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인권 보호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너무나 무너진 것이 아닌가. 네. 재판장이 아마 인권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그 균형을 상실한 결정을 한 것으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양반이 거기는 또 2살배기 아들이 또 있잖아. 풀어놓으면 엄마하고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만약에 불구속이 된다 한들 기자들이 쫙 해서 어디도 도망가겠나 이거야. 이것을 마치 저 학력 위조한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일대학교의 뭐 졸업장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국제적인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30몇 살밖에 되지 않는 신정아가 박사학위 증명서를 혼자서 위조할 수 있느냐? 대부분 이런 엄마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가지고 재판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는 언론의 이제 이런 발표의 보도에 의해 가지고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변양균 씨의 그 변명이라든가 청와대 대응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모든 일을 숨기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라고 본다는 것은 사건을 보는 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대단히 일각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잘 짜여진 각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구조에 무슨 각본을 짜냐고. 그러니까 그게 짤만한 각본이라 짜지. 검찰은 이게 말이야. 증거인멸. 아니 사실관계 다 드러났는데 무슨 증거인멸 할 거 뭐 있냐. 이 부분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명민 변호사 인권 얘기가 일단 첫 번째. 네. 신정아 사건에서는 법원이 인권을 너무 존중해줬다. 네. 여기는 애엄마라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 아직 근데 애엄마기 때문에 그 사실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됐다라기보다는 이미 재판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2대 비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의 공판 그 구형까지 다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강조된 거고 인권의 측면을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이경재 변호사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로서 글쎄 어떻게 이거는 의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한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뭐 판단 기준이 있는 거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인권 보호라든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 발견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가 하는데 사실 2007년에는 그냥 평론하듯이 저희처럼 이 사건을 맡은 당사자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렇게 객관적인 그 공익의 수호자 변호사도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2017년엔 정유라의 변호인이니까 그 입장에서만 오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이 아마 MBN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각 국장님이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10년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만 있으니까 MBN에서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본인이 아마 보시면 좀 이렇게 마음이 뜨끔하실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 일관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마음이 좀 뜨끔하죠. 근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당시 신정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국정농단처럼 정치권에서나 이런 공세도 많이 폈었는데 사실 차후에 밝혀진 바로는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또 법적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정농단 내진 대통령까지 탄핵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의 무게로 본다면 정유라 씨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께서 지금 물론 정유라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신정아 씨 때보다 더 엄격하게 만약에 본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드려야겠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학력 위조라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에는 신정아 씨 혼자 했겠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엄마 혼자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신정아 씨 학력 위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미국에서 학력 위조에 대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권력형 비리로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학력 위조라든지 그리고 승마 지원 등에 대한 대다수의 것들은 정유라 씨는 이제 본인은 모르고 다 엄마가 시킨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행동하지 않은 부분들은 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유라 씨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당시에 신정아 씨 사건 변양군 실장,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뭔가 정권이 관여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적으로 좀 제기하는 거고
이건 이번에는 네, 더 그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별적인 문제로 봐달라는. 그러니까 무게감으로 놓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오히려 예. 상당 부분이 드러나 있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차라리 이게 죄가 될 만한 부분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더라도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변호인으로서 적절하고 예. 사건을 보는 눈으로도 적절하긴 한데 마치 이것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단순한 구제 무슨 각본 오늘 노승일 부장이 최순실 재판에 나와서 그랬죠. 어떤 증언을 했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내가 15년을 교육부를 돌봤는데 예. 내 딸 하나 교육 못 시키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의 장기 투자를 최순실이 했다는 정도로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는 게 이 사건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이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화여대 전 총장 같은 경우 검찰이 최고형은 5년까지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예. 무게감 있는 사건인데 오히려 이건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죠. 좀 변호사 제가 볼 때는 그 이경재 변호사가 일관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요? 뭐가 일관됐냐면은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때는 저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서 자기가 그 소재였죠. 모든 것을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정유라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국정농단 사건에서 옹호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정유라 부분도 이 자기가 지금 이 변호를 맡고 또 발언도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이경재 변호사의 정체성은 일관됐다. 이러고. 알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글쎄 이규철 특검보도 그렇고 조금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는데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안 나왔어요. 이두화 변호사님 먼저요. 네. 좀 아프다고 하던데 뭐, 사유가 되나 봐요. 예,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이렇게 뭐 온몸에 타박상이 생기고 이제 꼬리뼈 부분에 있어서 예. 통증이 있어서 다음 재판엔 나오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사실 지금 거의 본인의 재판이나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거나 하는 게 일정이 일주일에 거의 한 5일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본인 재판에서도 저렇게 뭐 이렇게 사유서를 내고 또 일정 부분 의무실에서 확인이 되고 이러면 불출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타박상이지 어디 뼈를 뭐 이렇게 뼈가 어디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죠? 예. 골절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는 불출석 사유가 될지 몰라도 예. 이제 다음부터는 또 계속 나와야 되지 나와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으로 봐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유난히 이번에 저렇게 넘어져서 다쳐서 예. 못 나온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노승일 증인이나 오늘 이제 재판을 출석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강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노승일 있죠. 씨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죠. 좀. 실제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많은 재판들 계속해서 돼왔는데 하필 오늘 재판을 앞두고 왜 어제 낙상을 했을까. 그리고 노승일 부장이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철천치 그냥 가장 대척점에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승일 부장 본인도 이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부터 정말 어렵게 자료까지 모아서 검찰에 폭로했었고 청문회장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도 이거를 그동안에 재판 받으면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재판에서 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지기도 하고 검사한테도 오히려 따지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강력한 입장을 보이다가 막상 노승일 부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안 나온다? 이건 최순실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알고 있는 최순실 씨의 성격상은 오히려 막 대차게 싸우는 그런.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대가 노승일 부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아마 노승일 부장한테 그 해서 정인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최순실 씨의 어떤 슈퍼 갑질이라든지 네.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본인이 잘 알지 않았겠는가. 노승일 부장이 언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월급을 갖다 독일 가가지고 예. 그것을 이렇게 한국하고 나눠서 하는 게 전부 한꺼번에 독일에서 다 달라 이러니까 그럼 그만두라. 그랬죠. 한마디로 그만둔다 두라 그러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다 죽어.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밥도 안 주고 전기도 끊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간장하고 밥하고 뭐 끼니를 연명하면서 자료를 모았다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재판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행태가 변해오면서 예.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정인이나 금방 말한 저 검사한테까지 질의를 하는데 노성일 부장하고 맞부딪혔을 때는 그게 왕창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붙어서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래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도 옆에 있고 네. 그런 것도 우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남부구치소보다 다른 데로 좀 이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왜 저렇게 자꾸 그죠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가고 예,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교정 당국의 관련자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남부구치소에 가보면 시설이 더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이제 방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방이 좀 예, 작답니까? 방의 크기가 좀 줄어들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 방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니까 그 크기가 조금 주는 것도 아주 예민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정도 되면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몇 예, 달이 상당 부분 지났는데. 지나서 그런 건데 근데 재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중앙지법에 재판을 다니니까 예.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원래는 사실 서울구치소나 뭐 이렇게 교정행정의 규칙들이 다 있죠. 아주 예. 엄격한 규칙들이 있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다 개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소한 일은 지나가는 일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 공범들이 많잖아요. 그럼 서울구치소 마당에서 마주치면 그 사람들이 교도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은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요새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인사한 걸로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벌점을. 벌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서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훨씬 자기 생활이 옥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최순실 씨의 생각에는 그게 서울구치소에서 남부로 넘어왔을 때 그게 훨씬 엄격한 생활이 시작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이라도 더 편했던,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어느 구치소를 가나 더 엄격하게 살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보존을 해야 되지만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글쎄요. 피고인의 예. 권리를 여실히 이런 권리까지 있다는 걸 이제 모든 국민들이 또 알게 많은 되는 걸 거죠. 알려주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최순실 씨가 지금 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네요. 아무튼 진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실제로 진화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처음에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그야말로 죽을 죄에 졌다라는 그랬죠. 식으로 예. 눈물을 흘릴 것처럼 그랬었다가 중간에 특검 후송 반응 과정에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막 이렇게 소리도 질렀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재판정에서 본인이 증인신문하고 심지어 검사한테 왜 웃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증인에게 나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본 적도 없어서 왜 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가 묻는 대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른바 유도신문 하지 마라라고 법률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의 집중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변호를 하다 보면 의뢰인 중에 예를 들어서 사기같이 상습성이 쌓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 변호사보다 어떤 특정 과정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건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들어가면 이렇게 겪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처럼이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에도 들어가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들도 가끔 이제 구치소 같은 데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건 상담을 해봐도 변호사들보다 그 안에 제일 오래 있던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범죄에 관해서는. 근데 최순실은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법정을 드나들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요즘에는 준 법률인이 됐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해서는. 예. 뭐 물론 상대